밀폐된 항아리 안에 뱀과 지네와 두꺼비를 함께 집어넣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서로를 잡아먹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생물에게서 독을 추출한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황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전해지는 주술, 무고의 의식이다. 이 의식이 진짜 독살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이었는지 그 경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흐릿하다. 무고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무당무의 독충고, 주술과 독이 합쳐진 개념이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독살이 아니라 저주의 의지를 독에 담아 보낸다는 믿음과 맞닿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무고에 걸리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된다고 믿고 두려워했다고 전해진다. 그 공포는 민가의 마당 아래에서부터 황제의 침전 지하까지 스며들었다. 고대 의학서와 박물지에는 독을 지닌 생물들을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싸우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뱀, 지네, 두꺼비, 도마뱀 5가지 독충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 3가지만 쓴다는 기록도 있다. 어떤 문헌은 이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이 음식이나 술에 타서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서술하기도 한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측정 가능한 독성을 지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분분하다. 기원전 91년 중국 한나라의 도읍 장안. 당시 황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한무제였다. 50년 넘게 제국을 통치하며 흉노를 북방으로 밀어냈고 실크로드의 길을 연 그였지만 말년에 이르러 그의 마음은 저주와 음모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있었다. 신하들이, 심지어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무고를 쓴다는 의심이 황제의 잠을 빼앗고 있었다. 그해 가을, 한무제의 총신 강충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했다. 궁궐 지하에 무고의 인형이 묻혀 있으며 이는 황제를 저주하려는 음모라는 것이었다. 황제의 명을 받은 강충의 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 칼날은 머지않아 황태자 유거를 향했다. 태자의 궁지하에서도 인형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러나 그 인형이 어떻게 그곳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태자 유거는 달아나는 대신 맞섰다. 그는 강충을 역모의 수괴라고 선언하고 직접 그를 처형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황제의 눈에 반역으로 비쳤다. 황제의 군대와 태자의 군대가 장안의 거리에서 맞붙었고 사흘간의 교전 끝에 태자는 패주했다. 결국 유거는 도성 밖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의 어머니와 자녀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무고 조사의 불씨는 더 넓게 번져나갔고 황실과 조정의 수많은 인물들이 연루 혐의를 받았다. 사망자 수가 수만에 이른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이 수치에는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역사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한무제 말년의 조정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역사에 분명히 남아있다. 몇 년이 지나 한무제는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태자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인정하는 뜻을 내비쳤고 사건을 고발했던 강충의 일족은 멸족을 당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무고의 옥, 무고지옥이라 불렀는데 은 죄 없이 갇힌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한 단어에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러나 무고의 공포는 한나라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광조가 바뀌어도 무고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반드시 다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법을 거듭 만들었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이 관행이 반복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남았음을 의미한다. 처벌은 엄혹했다. 무고를 사용했거나 의뢰한 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연좌제를 통해 가족 전체가 화를 입기도 했다고 기록들은 전한다. 이 술법은 바다를 건너기도 했다. 8세기 일본 나라 시대 황실 내부에서 고독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족이 연루되었다는 이 사건은 당시 일본에서도 무고에 준하는 행위를 극형으로 다스렸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같은 공포가 공유되었다는 사실은 이 술법이 단순한 지역적 미신이 아니라 권력의 불안과 함께 이동하는 무언가였음을 암시한다.
한반도에도 그 흔적은 닿아 있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은 한반도 서쪽 지방에 무고를 생업으로 삼는 이들이 있었다고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엄한 법 집행이 이어지면서 그 관행이 사라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익의 기록은 무고가 관념 속의 공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살아 숨쉬었음을 보여주는 드문 증언 중 하나다. 이제 핵심 의문으로 돌아오자. 무고는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가설은 그렇다는 방향을 가리킨다. 뱀독, 진해독, 두꺼비의 피부 분비물 이들 독성 물질이 밀폐된 환경 속에서 농축된다면 이론적으로 독성 혼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대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이 과정을 독살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그리고 그것이 의학서에 기록될 만큼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좁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대 독성학의 관점에서 독성 생물들을 한 항아리에 밀어넣는 것만으로 안정적이고 의도한 독을 추출할 수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부패와 혼합의 화학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고 독성 자체가 오히려 상쇄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수천 년의 기록 가운데 무고로 인한 사망이 실제로 독성 물질에 의한 것이었음을 직접 증명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당시에는 검시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무고가 진정으로 무서웠던 이유는 독 자체가 아니라 무고로 지목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무제의 무고의 옥을 다시 보락 인형이 발견되었다는 고발 하나로 황태자가 몰락했다. 반론도 해명도 허락되지 않았다. 무고라는 죄목은 물증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이미 유죄를 전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번째 가설 역시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만약 무고가 순전히 정치적 누명의 도구였다면 왜 수천 년에 걸쳐 동아시아 민간에서 진지하게 두려워하고 또 실천하려 했을까? 역사 속에는 무고를 실제로 행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기록도 남아있으며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증언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포만으로는 이 관행이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쩌면 진실은 두 가설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일부 독성을 지닌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주술적 믿음과 결합되어 공포를 빚어냈으며 그 공포가 다시 권력의 손에 들어가 정치적 무기로 변모했을 가능성이다. 독과 주술과 권력이 서로를 먹이며 수천 년을 함께 살아남은 것, 그것이 무고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진짜 실체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패턴이 있다. 무고를 둘러싼 고발과 기록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을 살펴보면 그것은 공교롭게도 권력투쟁이 극에 달했던 시기와 반복적으로 겹친다. 황위계승 분쟁이 불거질 때, 외척과 환관이 충돌할 때, 왕조가 기울어갈 때 그때마다 무고의 고발이 등장했다. 이 패턴이 우연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필연인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무고는 역사서 속에만 남아있다. 그러나 그 구조는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다. 확인할 수 없는 죄목, 부인할 수 없는 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진실. 무고가 도구로 사람을 죽였는지, 권력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역사는 아직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무서웠다고 생각하는가?